구름 속 9개의 꿈, 구운몽. 그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3편에서는 양한림이 정사도 댁에 머물며 정경패의 여종 춘훈에게 여도사 변장 사건을 톡톡히 갚아받고 하북의 적경훈과 기생개서멀의 영리한 계략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또한 황태우가 난양공주의 배필로 양상서를 점찍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양상서는 감옥에 갇혔다가 토번 침입으로 전장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대원수양 상서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자 며칠 만에 성 50여 개를 정복하며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적절산 아래에 군사를 머물게 한 어느 날 밤, 갑자기 한밤중에 찬바람이 일어나며 까마귀가 울고 군사들이 놀라 깨어났습니다. 양상서가 촛불을 밝히고 병법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촛불이 꺼지며 차가운 기운이 몰려오더니 한 여인이 공중에서 내려와 양상서 앞에 섰습니다. 달빛 속에서 드러난 여인의 모습은 손에 번쩍이는 검을 들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누구기에 이 밤에 남의 군영에 들어왔느냐? 저는 토번국 참보의 명으로 양상서의 머리를 베러 왔습니다. 대장부가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는가? 겁을 먹기는커녕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는 양상서를 보자 여인은 칼을 땅에 집어던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찌 이런 귀인을 해치겠습니까? 양상서가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요? 저는 본디 양주 사람으로 심묘연이라 합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한 도사에게서 검술을 배웠는데 배운 지 3년 만에 바람을 타고 번개를 쫓아 천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사님이 너는 양상서를 만나 은혜를 받을 것이다. 토번이 천하에서 빼어난 자객을 뽑아 양상서를 죽이려 할 것이다. 네가 그 자객으로 뽑혀 양상서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번국 안에서 모든 자객을 물리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상공을 해치겠습니까? 낭자에게 이 은혜를 어찌 갚겠는가? 낭자와 함께 백년해로를 하겠소. 달빛이 가득한 뜰에서 복숭아꽃 향기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심효연이 하직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곳 군중은 여자가 머물 곳이 못 되니 이만 돌아가 도사님을 모시고 있다가 상서께서 군사를 이끌고 돌아오신 뒤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지 일러주고 가시오. 반사곡에 가서 물이 없거든 샘을 파십시오. 군사들이 그 물을 마시면 됩니다.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심효연은 바람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군사들이 나아가던 중 갑자기 물이 떨어졌습니다. 배고픈 데다 목까지 말라 싸울 기운도 없어졌습니다. 심효연이 일러준 대로 반사곡에서 샘을 파보았지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상서가 묘책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어린 선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께서 귀인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너의 아가씨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가씨는 동정용왕의 딸이십니다. 물속에 내가 어찌 가겠느냐? 타고 가실 말을 가지고 왔으니 타시면 됩니다. 양상서가 선녀를 따라 한참을 들어가니 백옥으로 꾸민 궁궐이 나타났습니다. 시녀 수십 명이 낭자를 모시고 나오는데 태도와 거동이 씩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시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상석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간 세상의 사람이요. 낭자는 용궁의 선녀인데 어찌 이토록 예의를 갖추십니까?
용왕의 딸이 일어나 2번 절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동정 용왕의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도사에게 제 팔자를 물으니 이 아이는 하늘의 선녀인데 죄를 짓고 용왕의 딸이 되었으니 인간 양상서에 첩이 되어 영화를 누리며 100년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낭자의 말을 들으니 우리는 하늘이 정한 연분이로군요. 오늘 100년 가약을 맺읍시다. 아직 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으니 안 됩니다. 또 남의 태자가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오고 있으니 걱정이 되고 게다가 제 몸에 비늘을 벗지 못했으니 귀인의 몸을 더럽힐까 걱정됩니다. 낭자의 말씀은 아름다우나 아버님께 알리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몸에 비늘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 100만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남의 태자는 두렵지 않소. 말을 마치자 2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북소리가 울리며 궁녀가 급히 알렸습니다. 지금 남의 태자가 많은 군병을 거느리고 성 아래에 진을 치고 양상서와 겨루자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남의 태자가 백룡담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함성이 천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의 혼사를 방해하니 죽을 각오를 하라. 동정 용왕의 딸과 나는 하늘이 맺어준 부부의 인연이다. 감히 하늘의 명령을 거스르려 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양상서가 칼날을 휘두르며 나아가 남해의 군병을 몰아내고 원참군 별주부와 잉어 제독을 한 칼에 베고 남의 태자를 사로잡아 죄를 물은 뒤 놓아주었습니다. 용왕이 잔치를 베풀어 환대하며 말했습니다. 과인이 덕이 없어 딸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양원수의 도움으로 근심을 없애니 매우 기쁘. 궁궐에 일이 많으니 지금은 돌아가야 합니다. 따님과의 뒷날 기약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용궁을 나서니 앞에 큰 산이 있고 5 봉우리가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붉은 안개가 자욱하고 층암 절벽이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 산은 무슨 산입니까? 저 산은 남악산으로 산천이 아름답고 경치가 기묘합니다. 양상서가 수레를 타고 연화봉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슬프구나.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고 맨날 전쟁에 골몰하니 언제 공을 이루고 물러나 이런 산천을 찾을까? 세종 소리가 들려 올라가 보니 법당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승이 눈썹이 길고 정신이 맑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깊은 산중에 있어 대원수께서 오시는 것을 몰라 문 밖에 나가 마중하지 못했으니 용서하십시오. 이번에는 아주 오신 것도 아니니 법당에 올라가서 예불만 하고 가십시오. 양상서가 불전에 향을 피운 뒤 절을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 순간 화들짝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구나. 양상서가 장수들을 불렀습니다. 혹시 공들도 꿈을 꾸었는가? 저희도 다 꿈을 꾸었습니다. 장군을 모시고 귀신병사들과 크게 싸워 적의 장수를 사로잡았습니다. 양상서가 반사곡 물가에 가보니 부서진 비늘이 땅에 떨어져 있고 피가 흘러 물이 붉었습니다. 심요원이 일러준 대로 그 물을 맛보니 달았습니다. 군사와 말에게 그 물을 먹이니 병에 걸린 자도 낫고 배고프고 지쳤던 기운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전장에서도 하늘이 양 상서를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황궁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태호는 양상서가 돌아오기 전에 정경패와 난양공주의 혼사를 한꺼번에 해결할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묘안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난양공주가 직접 정경패를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정사도의 집에서는 양상서가 감옥에 갇히고 전쟁터로 떠난 뒤로 정경패가 부모 걱정에 태어난 척했지만 얼굴은 날로 초췌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집으로 찾아와 아름다운 비단 족자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춘훈이 받아 살펴보니 꽃밭에 공작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족자였습니다. 그 솜씨가 어찌나 정밀하고 아름다운지 보통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춘훈이 족자를 들고 정경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족자 좀 보세요. 솜씨가 이 세상 사람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경패가 족자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 훌륭하구나. 솜씨가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 족자를 가지고 온 사람을 불러라. 불려 들어온 여자아이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수놓은 것인데 급히 쓸 곳이 있어 팔러 왔습니다. 내 아가씨는 네 집 낭자이시냐? 우리 아가씨는 이 통판의 누이십니다. 이 통판이 절도홍 땅에 벼슬 하러 갈 때 아가씨가 병이 드셔서 함께 못 가시고 지금은 연지촌 사삼랑의 집에 머물고 계십니다. 정경패가 많은 값을 치르고 족자를 사서 중당에 걸어두었습니다. 족자를 볼수록 그 임자의 얼굴이 보고 싶어진 정경패가 여종을 보내 얼굴을 보고 오라 했습니다. 여종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을 보아도 우리 아가씨만큼 잘난 사람이 없었는데 그 족자의 임자를 보니 마치 아가씨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사삼랑이 직접 찾아와 말을 전했습니다. 소인의 집에 이 통판댁 낭자가 거처하고 계신데 한번 뵙고자 청합니다. 나도 그 낭자를 보고 싶어 하던 차였는데 참으로 잘 되었다. 다음 날 흰 옷으로 꾸민 가마 하나가 정사도 댁 앞에 당도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여종 하나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경패가 속으로 놀랐습니다. 달속 궁전에 있는 선녀가 잔치에 참석한 듯 두 사람에게서 광채가 났습니다. 정경패가 손님을 맞아 침실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부친을 일찍 여의고 모친을 의지하여 배운 것이 없습니다. 정사도 따님의 아름다운 행실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주시니 평생의 소원을 이룬 듯합니다. 그런데 댁에 춘훈이 있다 들었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춘훈이 들어와 인사를 하자 이 통판댁 낭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듣던 대로구나. 정사도 딸과 춘훈 모두 일이 뛰어나니 양상서가 이분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구나. 이 통판댁 낭자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간 뒤 정경패가 춘훈에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뛰어난 사람을 이제야 만나보다니 이상하다. 화음 진어사의 딸이 상서와 양류사를 주고받으며 혼인을 약속했다가 환란이 있은 뒤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여인이 이름을 바꾸어 연분을 잇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진시집이 환란을 만난 뒤에 진시는 궁녀가 되었다 하니 어찌 오겠느냐. 난양공주의 덕행과 제주와 용모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데 아마도 난양공주가 아닐까 한다. 정경패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에도 이 통판댁 낭자를 초청하여 춘훈과 함께 앉아 하루 종일 문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이 통판댁 낭자가 최 부인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고는 정경패와 춘훈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경패와 춘훈이 흰 가마를 타고 이 통판댁 낭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자리를 잡고 앉는 순간 갑자기 문 밖에서 북소리가 진동했습니다. 여러 색깔의 깃발과 창과 검으로 무장한 병사들이 사방을 빈틈없이 에워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가씨, 놀라지 마십시오. 나는 난양공주로 이름은 소아입니다. 태우 어머님의 명으로 아가씨를 모셔가려 합니다. 정경패가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염집 천한 사람이 지식이 없어 귀한 공주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예의 없이 행동했으니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씀은 차차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태우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가십시오. 귀하신 공주님께서 먼저 들어가십시오. 저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고 뒤따라 가겠습니다. 태우께서 아가씨를 모시려고 어명을 내리신 것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저는 천한 사람입니다. 어찌 귀하신 공주님과 가마를 함께 타겠습니까? 여상은 어부였지만 문왕과 한수레에 탔고 후영은 문직이었지만 신능군의 고삐를 잡았습니다. 더구나 아가씨는 재상가의 처녀인데 어찌 사양을 하십니까? 난양공주가 정경패의 손을 이끌어 함께 가마를 탔습니다. 태우 앞에 선 정경패는 일품 예복을 입고 예를 올렸습니다. 태우가 말했습니다. 양상서는 굉장한 호걸이요 뛰어난 영웅이다. 내가 부마로 삼으려 했는데 내 집이 납체를 먼저 받아 억지로 빼앗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너를 불렀구나. 내게는 딸이 하나뿐인데 내 고운 모습과 덕행을 보니 난양과 자매가 될 만하다. 너를 내 양녀로 삼겠다. 감히 제가 어찌 난양공주님과 자매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미 정했는데 어찌 사양하느냐. 또 글재주가 뛰어나다 들었으니 글 한 수를 지어 나를 위로하라. 칠보시처럼 할 수 있겠느냐. 난양공주가 말했습니다. 정씨 혼자 짓게 하는 건 미안하니 저도 함께 짓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각각 붓을 잡았습니다. 궁녀가 겨우 5걸음 옮겼을 뿐인데 두 편의 시가 완성되었습니다. 태우가 시를 보고 크게 칭찬했습니다. 내 두 딸은 이태백과 조자검보다도 나았구나. 황제가 들어와 태우의 이야기를 듣더니 정경패를 영양공주로 봉하고 난양공주의 언니로 명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진채봉은 본디 조간의 자식입니다. 집이 비록 망했으나 재주와 마음이 가득하니 두 공주의 혼사를 치르면서 양상서의 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황태우가 즉시 진채봉을 불러 두 공주가 지은 시의 운을 따라 시를 짓게 하니 그 뜻과 문장이 너무나 신통하여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춘운도 불려와 시를 지으니 태우가 오랫동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난양공주가 춘운에게 진채봉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화엄 땅의 진채봉이다. 그대와 100년을 함께할 사람이다. 양류사를 지은 진씨입니까? 양류사를 어찌하십니까? 양상석께서 매일 양류사를 읊으며 낭자를 생각하셨습니다. 상석께서 옛일을 안 잊으셨군요. 이제 황태우는 양상서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태우가 최부인과 춘운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게 양상서를 속일 계획이 있으니 집에 돌아가거든 양상서에게 아가씨가 죽었다고 하시오. 전에 속인 일도 죄가 큰데 어찌 또 속이겠습니까? 황태우의 명령이니 따르거라. 드디어 양상서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는 소식이 경성에 전해졌습니다. 황제가 직접 나와 양상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리 밖까지 가서 적들을 깨끗이 물리친 공을 어찌 갚겠는가. 황제는 그 자리에서 양상서를 대승상 위국공에 봉했습니다. 양승상이 기쁜 마음으로 정사도 집으로 가니 정생이 나와 말했습니다. 누이가 돌아가신 뒤로 항상 눈물로 지내시니 승상은 들어가 뵙되 아프게 하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아가씨가 죽었단 말인가요? 양승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생이 말했습니다. 승상과 혼인을 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되니 우리 집 가문의 운수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승상은 슬퍼 마십시오. 양승상이 눈물을 씻고 정사도 부부를 배웠는데 부부가 별로 서러워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저는 나라의 명을 받고 만리타국에가 성공하고 돌아와 이제 천생연분을 맺을까 했는데 아가씨가 인간 세상을 이별했다 하니 제 불행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오늘은 승상에게 즐거운 날이니 슬퍼하지 말게. 황제가 양승상을 불러 말했습니다. 정사도의 딸이 죽었는데도 내 누이와의 혼인을 사양하겠는가? 정경패가 죽었으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다만 소신의 집안이 미천하여 걱정입니다. 좋은 날을 잡아야 되는데 9월 보름이 좋겠구나. 그런데 이제야 하는 말인데 짐에게는 누이가 둘 있으니 하나는 영양공주요 하나는 난양공주이다. 영양공주는 정부인으로 난양공주는 둘째 부인으로 정하여 한날에 혼사를 치를 것이다. 9월 보름 혼례날 밤 양승상은 영양공주와 합방을 했습니다. 이튿날 난양공주와 그 다음 날은 진채봉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진채봉이 양승상을 보고 슬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인데 낭자는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는가? 승상이 저를 못 알아보시니 슬퍼서 웁니다. 양승상이 자세히 보고는 진채봉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낭자는 화엄 땅 진채봉이 아니오? 예전에 죽은 줄만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궁 안에서 만날 줄이야. 그때 난리통에 이별한 뒤에 어찌 생각을 안 했겠소. 두 사람이 서로 양요사를 읊으니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배필을 기약했다가 오늘날 첩으로 삼으니 부끄럽소. 처음에 유모를 보낼 때부터 첩이 되기를 원했으니 괜찮습니다. 며칠이 지나 두 공주가 양승상에게 술을 권하는데 양승상이 영양공주의 목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내 옛날에 정사도 딸과 거문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보고 들었던 얼굴과 목소리가 매우 흡사하구나. 정사도 딸의 외로운 혼이라도 혹시 옆에 있는 것이 아닐까? 영양공주를 자꾸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영양공주가 잔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승상께선 무슨 일로 그리 슬퍼하십니까? 내 일찍이 정사도 집안의 여인을 본 적이 있는데 공주의 얼굴과 목소리가 매우 닮아서 그렇습니다. 영양공주의 얼굴빛이 변하더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승상이 난양공주에게 사과했지만 난양공주도 영양을 따르겠다며 나가버리고 심지어 진채봉도 나가버렸습니다. 저희가 작당하고 남편을 이토록 조롱하니 세상에 이런 고약한 일이 어디에 있는가? 부마가 된 지 3일 만에 이토록 힘들다니. 참으로 분하다. 분한 마음에 창을 열고 배꽃 아래를 걸으며 달빛을 바라보는데 영양공주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걸어가 창밖에서 엿들으니 두 공주와 진채봉 그리고 춘훈이 함께 쌍욕을 치고 있었습니다. 승상이 춘훈을 보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화를 엿들은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영양공주가 정경패다. 기쁜 마음에 뛰어들려다가
저들이 나를 그토록 속였으니 나도 한번 속이리라. 양승상이 진채봉의 방으로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척 누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승상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정씨야, 송씨야. 승상,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룻밤 사이에 어찌 이토록 병환이 중하십니까? 너는 누구냐? 진채봉입니다. 진채봉이 누구냐? 진채봉이 놀라 머리를 짚어보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급히 두 공주에게 알리고 태우에게도 전했습니다. 황태우가 두 공주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부질없이 양승상을 지나치게 희롱했구나. 병이 심각한데 어찌 빨리 가보지 않느냐. 영양공주는 마지못해 문 밖에 서 있고 난양공주와 진채봉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승상이 난양공주를 보고 두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여 영양과 이별하려고 하는데 영양은 어디에 있는가? 난양공주가 크게 걱정하여 영양공주를 끌어들였습니다. 승상이 영양공주를 보고 싶어 병이 났으니 언니가 아니면 못 구할 것입니다. 빨리 들어가 보십시오. 영양공주가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들어가 보니 승상은 정씨에 대한 헛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영양공주가 말했습니다. 상공은 어찌 그런 허황된 말씀을 하십니까? 죽은 정씨의 혼이 남아있다 한들 이 깊은 궁궐 안에 어찌 들어오겠습니까? 정씨가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데 어찌 못 들어온다 하시오. 영양공주가 더는 속이지 못하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상공이 죽은 정씨를 이토록 생각하시니 살아있는 정씨를 보면 괜찮아지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정씨입니다. 정씨의 혼백이 지금 나를 황천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나를 위로하려고 살아있는 정씨라 하시는군요. 승상, 의심치 마십시오. 태우께서 정경패를 양녀로 삼아 영양공주로 봉하시고 저와 함께 승상과 혼사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영양공주는 예전에 검은고로 희롱하던 정사도의 딸이 맞습니다. 그제야 양승상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정사도의 딸에게는 여종 춘운이 있었는데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으니 춘운을 불러주시오. 춘원이 들어오자 승상은 모두를 내보낸 뒤 혼자 일어나 세수하고 의관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모두를 다시 불러들여 의자에 비스듬히 앉으며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요새는 풍속이 좋지 못하여 부인이 장난하고 가정을 조롱하니 그 문란해진 풍속을 바로잡을 생각에 병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았으니 염려 마시오. 모두가 당황하는 사이 양승상이 억지로 웃음을 참다가 결국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인을 지하에서 만날까 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꿈 같습니다. 양승상이 영양공주의 고운 손을 잡았습니다. 원앙새가 푸른 물을 만난 듯 나비가 꽃을 본 듯 그 사랑함을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영양공주가 일어나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는 태우께서 어지시고 황제 폐하의 성덕과 난양공주의 두터운 덕 때문이니 그 은덕은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태우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승상은 죽은 정경패와 끊어진 연분을 다시 맺으니 어떠한가? 성은이 망극하니 만분의 1이나 갚을까 걱정입니다. 태평성대가 찾아왔습니다. 황하의 물도 맑아지고 풍년이 들었으며 토번이 살던 땅의 적들도 모두 항복했습니다. 황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양승상의 마음을 헤아려 말했습니다. 양승상은 극진한 효자이다. 즉시 가서 대부인을 위해 잔치를 하고 모셔오거라.
황제가 황금 1,000근, 비단 800필, 100억으로 꾸민 가마를 선물로 내렸습니다. 낙양에 이르니 개서멀과 적경홍이 벌써 객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승상 위국공 부마의 행차는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다 압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받아주시겠습니까? 두 공주가 다 아름다운 덕이 있으니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리가 없구나. 드디어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16) 살의 나귀 한 피를 타고 떠났던 소년이 4년 만에 대승상 위국공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유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 양소유냐? 이렇게 금이 환영하니 정말 기쁘구나.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양승상은 먼저 조상의 무덤을 정리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황제에게 받은 금과 비단으로 어머니를 위해 친구와 일가 친척을 모두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황궁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각 도의 수령과 여러 고을 백성들이 나와 인사를 했고, 황궁에 이르러 황제와 태후에게 인사를 드리니 황제가 많은 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렸습니다. 영양공주와 난양공주, 진채봉, 가춘은, 그리고 곧 오게 될 개서멀, 적경홍, 심요연, 백능파까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성진의 꿈은 이제 만개한 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5편에서는 심요연과 백능파가 마침내 양승상의 곁으로 돌아오고 두 공주와 6 낭자가 의형제를 맺는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온갖 영화를 누리던 양승상 앞에 전생의 스승 육관대사가 홀연히 나타나는데, 과연 구름 속 9개의 꿈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이상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